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여러분은 투자할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내십니까? 그냥 뉴스에 나와서 누군가 알려주니까? 글쎄요, 그게 진짜 투자 포인트가 될지 혹은 나를 더 흔들리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좋은 기업의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이 책의 저자인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론사에서도 정말 많이 인용하는 데이터들 리더스 인덱스에도 이제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론계 출신이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금속공학 엔지니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일을 하셨었고요. 네.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이 기업의 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네. 이제 공학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어요. 예. 입사를 했는데 그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키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식스 시그마라고 해서 데이터를 막 다루는 예. 제가 굉장히 빨리 그 마스터가 됐어요. 근데 마스터가 되고 나서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데 우연한 좋은 기회에 2005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루오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인시아디의 김희찬 교수라는 분, 네. 한국계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이 노무현 정부 때로 기억하는데 국내에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네. 예.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저 대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패스트 팔로우 열심히 패스트 팔로우를 하다가 그때 2000년 중반쯤에 세계 1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브로 가야 되는 전략들을 대기업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픽업된 책 중에 하나가 이게 블루오션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타스크 팀의 팀원이 돼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 기업 분석에 대해서 이제 그 블루오션의 김희찬 교수 그 팀들하고 우리가 좀 연구도 하고 하면서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데이터와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같이 접하면서 요 두 개를 결합하면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해서 요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네. 입니다. 근데 사실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 진화해야 되고 네. 사업 아이템을 또 바꿔야 할 수도 네. 있고 사실 삼성전자도 뭐 정미소도 음. 하고 뭐 이렇게 뭐 설탕 수입 이런 그렇죠. 것도 했었고 네. 라디오도 만들었었고 이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되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은 변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 예. 요게 이제 이 책의 핵심 주제인데 약간 동양 철학적 사상 노노의 네. 노노 1장 1절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일컬을 때 이미 그건 도가 아니다. 요걸 좀 적용하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변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이 두산 120년이 넘었죠. 126년쯤 됐는데 살아남고 있잖아요. 근데 두산그룹이 보면 계속 바뀌잖아요. 오백맥줄도 하다가 뭐 최근에 B2B 로보틱도 하다가 바뀌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기업을 바라볼 때 그 기업이 쭉 영속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이고 그 변하지 않는 핵심을 지키면서 변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을 때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그 한때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할 때 네. 디지털 카메라를 대부분 기업이 손을 댔어요. 예. 올림푸스도 손을 댔고 캐논도 손을 댔고 니콘도 손을 댔고 삼성전자도 손을 댔고 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제품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핵심 가치는 다 달랐어요.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 요 기업은 다음에 요거로 갈 거야. 요 기업은 다음에 요거로 갈 거야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 지키면서 변해가는 잘 시대의 순응해서 변해가는 기업을 찾는 것이 사실은 기업 가치를 보는 핵심이다.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업 분석을 할 때 이제 재무적인 분석이 빠지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분석만으로 숫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하죠. 예. 기업의 일단은 기업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는 건 재무 투자를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늘 재무적 지표를 보죠. 근데 투자를 잘 생각해 보면 투자라는 거는 사실 선행 지표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앞서가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스로 보고 있는 건 사실 다 후행 지표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냐 하면은 분기 보고서가 주로 언제 나오냐 하면 분기 말을 기점으로 지금 45일에 그렇죠. 사보고서가 금감원에 제출이 됩니다. 물론 실적은 발표는 다 한 달 정도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더라도 다 후행 지표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대기업들은 어떻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냐 하면 매년 5월 달에 그룹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주로 Y 플러스 3이라 그래서 3년 후에 것들을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내년도 의사결정, 투자결정은 7월 달에 마치고 인사를 10월 달에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기업의 정보를 보는 거는 인사는 11월 달에 접할 수 있고요. 예, 투자한다는 거는 내년 뉴스에나 알 수 있습니다. 6개월이나 빨리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투자하는 분들은 그거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숫자는 사실은 다 후행 지표다. 그런데 투자하려면 선행 지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뭘로 보여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보죠. 보통 우리 주가를 볼 때는 주가는 두 개가 만나면 화랑을 합니다. 기업의 원래 가치 실적이 좋을 때와 그리고 이걸 떠받치는 자본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고 기업 실적이 좋으면 그 기업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유동성은 항상 들락날락해요. 우리가 그래서 금리 이야기도 하고 미국 금리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런데 기업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을 보려고 갔더니 알 수 있는 건 재무정보밖에 없어. 근데 이 재무정보는 후행 정보야. 우리는 선행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뭘로 알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요렇게 기업을 좀 쪼개보면 그 기업이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한 발 더 뭘 좀 더 보면 일반인들도 조금 더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집필할 때 기본적으로 포커싱을 중장기 투자자를 위해서 집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숙해져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 1,400만 명이 되면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여전히 현재 자본시장을 보면 우리가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단타 매매에 매몰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본시장이 좀 건강해지려면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중장기 투자로 좀 가야 되는데 중장기 투자로 가려면 결국에는 기업을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빨리 플렉츄레이션이 많아요. 그런데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제대로 보면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보이고 그걸 봐야만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한번 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이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가 시장 점유율보다 시간 점유율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과 시간 점유율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장 점유율은 말 그대로 그 상품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시장에서 얼마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고 시간 점유율이 이런 거죠.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고 있느냐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건 이제 그 부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엘빈 토플러의 뭐 제사의 물기라든지 책을 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를 쭉 보면 그 부가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좀 보면 이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쉽을 것 같은데 중세 이전에는 부의 원천이 토지였어요. 땅, 네. 네, 토지의 싸움이 주로였습니다. 그리고 근대가 들어서고 현대 직전까지는 어떤 싸움이냐면은 뭐 영국이 세계를 점령하고 스페인이 가고 이때만 해도 자원이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IT가 인터넷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4의 물길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때는 지식 정보가 부의 원천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인터넷
기업들이 나타나기 네,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 많은 학자들은 그 다음은 결국에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와 시간. 유튜브를 보면 정확해요. 유튜브의 과금 체계가 바로 이 원리를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얼마나 오래 보는가로 과금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의 원천은 이 바로 존재와 시간입니다. 근데 존재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존재 많다면 페이스북이 5억, 뭐 구글이 몇 억만 하면 되는데 네. 플러스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유튜브는 가입자가 몇 명인데 얼만큼 많이 보느냐를 가지고 과금하는 게 바로 딱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요 원리가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찾아야 되느냐?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있느냐. 혹은 더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습관화되면 훨씬 많은 시간을 머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TV에서 TV 습관을 보다가 지금 유튜브나 모바일로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부의 이동은 그쪽으로 되니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요걸 좀 확장해서 내 주위에 이런 시간 점유율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을 관찰하면 돼요. 저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관찰해라. 관찰하라. 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개인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능하면 이동할 때 지하철을 안 탄대요. 버스나 개인차나 택시나 지상으로 걷거나.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걸 보겠다. 그렇죠. 자기가 늘 다니는 길에 저 코너에 저 가게가 빵집이 있는데 커피숍으로 바뀌었네.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네네. 관찰해서 사람들이 뭘 많이 이용하는가를 관찰하다 보면 투자의 팁이 보이고 또 어떤 투자자는 편의점만 가요. 편의점 문을 탁 열고 편의점에 내가 첫 번째 보이는 코너에 어떤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가를 보고 투자를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팁을 드리면 평소에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잘만 관찰하면 팁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사람들이 뭘 많이 가지고 노는지가 저도 핵심이다. 네.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가 그 기업의 가치가 높다. 단순히 그러면 마켓 쉐어는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쓰는 곳, 그 이제 존재와 시간 점유율 이렇게도 표현이 된 거고요. 이거는 온 오프라인 공이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네. 오프라인도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게 사실 그 공간의 힘이고 공간의 힘이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고객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무래도 온라인 공간이 훨씬 크겠죠. 네. 그런데 오프라인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유통 3사를 잘 관찰해 보면 네. 이게 딱 표가 나는데 원래 우리나라 오프라인 유통 3사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네. 롯데 네. 요 세 개 기업이 주요 오프라인 유통이죠. 그럼 잘 보시면 두 개 그룹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시도하다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신세계, 롯데가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나머지 한 개, 현대백화점 그룹은 반대 전략을 썼습니다. 온라인 그렇게 많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요. 대신에 오프라인 쪽에 더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전략이 달랐어요. 우리가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서울을 혹시 가보셨으면 네네. 혹은 요걸 그리고 판교 같은 데 가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을 디자인할 때 네. 굉장히 반대가 심했답니다. 이 비싼 땅에 이렇게 많은 공간을 버려? 가보시면 이제 가운데가 공원처럼.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공원처럼 꾸며놔서. 네. 그런데 그 숨은 전략은 타임쉐어죠. 사람들의 발을 묶어 놓으면 결국은 소비는 일어나. 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 점유율의 게임은 온라인에서도 유효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한 게임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더 현대서울이 대표적인 예고, 이제 우리 온라인에서 보면 기억해 보시면 2011년도에 한 12년쯤 됐네요. 애플하고 삼성하고 특허 소송이 크게 안 붙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뭐 특허 소송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특허 소송의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 특허 소송의 배경이 뭐냐 하면 애플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삼성하고 스마트폰 특허성을 벌인 이유가 소비자 습관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엔 전략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 그 아이폰 쓰면 화면을 밀어 올린다거나 그렇죠. 밀어서 잠금 해제. 손가락을 연다거나 뭐 이런 아. 기능을 쓰잖아요. 네. 이런 기능들을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걸 독점하기 위해서 사실은 특허를 건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도 손해보진 않았다고 봐요. 저는 이 특허 전쟁으로 2011년 이후에 전 세계 스마트폰은 아이폰과 갤럭시로 다 양분화되어 버렸어요. 삼성전자 사실 이런 건 별로 없다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특허의 중심은 이 습관의 전쟁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습관을 그럼 왜 중요하냐? 군대 다녀오셨죠? 네. 보통 우리 군대 가면 훈련소 몇 주인가요? 뭐 요즘엔 몇 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이제 뭐 4주 기초군사 훈련이 4주 뭐 뒤에 또 그리고 후반기 있고 보통 6주 보통 하거든요. 6주였나? 6주 네, 정도 합니다. 기억이 못하지? 네, 현역은 6주 정도 하는데 이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헤빗, 습관을 바꾸려면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30일 정도, 6주 정도 네. 정도 하면 습관이 바뀝니다. 아. 네. 요걸 이제 마케팅에서는 그 항상성이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소비자나 유저들에게 이 습관을 시키는 것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다. 이 타임 트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생활 습관들을 보시면 돼요. 내가 습관이 돼 있다는 건 6주 이상 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또 그걸 한번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쉐어에 대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적인 방법도 있고 온라인적인 방법도 지금 여러 가지 시도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 협소되고 그게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렇죠. 돈을 쓰게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은 또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을 잡아두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 명사보다 동사에 집중하라입니다. 명사가 아닌 동사.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은 명사에서 동사로 움직이고 산업이 바뀌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4차 산업 전에는 그 소위 말하는 업종이라는 경계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딱 보시면 30대 그룹 정도를 딱 보시면 4차 산업 이전에는 30대 그룹의 업종이 네. 있었습니다. 삼성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은 전자와 생명과 건설과 뭐 이렇게 한다 보면 네. 건설은 대부분 겹치긴 하지만 현대차는 자동차만 주로 하죠. 네. LG전자는 전자, 뭐 LG그룹은 전자라든지 디스플레이 쪽만 하죠. 이런 것들이 분명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업종 간에 별로 뭐 타치도 안 하고 진출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 업종으로 진출할 때는 굉장히 큰 바운더리가 있었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4차 산업이 진행되면서 이 업종의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허물어집니다. 근데 이때 새로운 블루오션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크게 이야기해서 명사의 시대에서 동사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현대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의선 회장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네. 모빌리티 솔루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기업의 어떤 사명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명사의 시대 때는 그냥 자동차라는 명사였다가 4차 산업이 지나가면서 자동차라는 게 명사가 아니라 움직인다는 동사로 바뀌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자동차라는 명사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움직인다는 걸로 가지 않았다면 자동차만 해야 됐어요. 근데 움직인다는 거로 가니까 드론도 하게 되죠. 그리고 공중도 갈 수 있고 개인으로 갈 때 뭐 작은 이동 수단도 가능하고 이동하는 데에 대한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대표적인 예가 나이키는 우리가 운동화나 스포츠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네. 닌텐도라는 기업은 게임기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인가 나이키가 경쟁사를 명사의 시대 때는 아디다스나 뭐 경쟁할 수 있는 기타 스포츠 브랜드 경쟁사였다면 이게 이제 동사의 시대로 가면 나이키의 경쟁사가 나이키가 닌텐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화라는 운동의 명사에서 놀다라는 동사로 새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보니까 운동화 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게 우리가
제품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닌텐도만큼 재미있게 사람들 해줘야 되겠다라고 업의 정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4차 산업이 되게 되면 기존의 명사에 국한되어 있던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확장성이 엄청 커집니다. 네. 그러면서 업종 간의 경기가 빠르게 허물어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업종 간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는 기업에 저는 가치가 있다. 여전히 명사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은 시대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죠. 근데 업의 정의를 동사로 바뀌는 순간 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렇지만 그 기업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는 가치는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야마라는 기업의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 기업 야마. 네, 야마 13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 160년 가까이 된 기업인데 야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죠.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죠. 그렇죠. 피아노도 기억하실 거고, 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마 골프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마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도 있고,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은 오디오. 그렇죠.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 기업은 공통점이 뭘까? 100년, 60년 동안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 확장인가? 근데 아니에요. 야마는 이 다양한 아이템과 명사가 다르지만 핵심을 찌르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뭘로? 재미와 즐거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보시면 야마 이렇게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 이 야마라는 분이 오르간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네. 그 오르간을 만들다가 악기라는 재미로 넘어가서 악기를 확장시키는 거죠. 근데 악기를 만들 때 나무를 많이 쓰잖아요.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2차 대전 때 비행기 프로펠러를 만듭니다. 근데 비행기 프로펠러 만들다가 전범기업이 되긴 했는데 비행기 프로펠러를 만들다가 엔진까지 확장을 해요. 엔진을 만들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손을 댑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소재인데 이게 나무에서 소재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5로 바꿔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제일 초기의 양궁은 야마 양궁 주로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양궁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든 게 골프채. 그리고 골프채를 만들다가 트랜지스터 쪽에서 재미를 붙여서 또 하나 만든 게 오디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업이 100년 넘는 역사 동안 쭉 변하는데 한 큐에 이 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가.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면서 변해가는 기업인 거, 대표적인 거죠. 그런 기업들은 연속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업의 확장, 그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는 기업들도 바로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다른 아이템 하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공통점 뭔가가 있어. 그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거기서 성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선행 정보를 알고 가치가 있는 기업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야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이 되었었던 거고. 네. 그래요. 이게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명사가 아니라 그냥 악기, 프로펠러, 엔진 이게 아니라 하나의 동사의 흐름으로 읽었을 때 큰 틀의 변화도 읽을 수 있다라는, 또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에 가장 큰 인기, 또 특히 이제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사실 이게 그래픽 카드, 게임용 그래픽 카드에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한 우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동사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에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엔비디아를 설명할 때는 사실은 그 명사에서 동사로 간다는 기업보다는 룰 브레이크 기업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제 책에서는 했는데, 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정의하기를 많은 기업들은 그 룰 메이커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술 표준. 플레이어보다는 룰 메이커가 훨씬 많은 프로핏을 가져가거든요. 예. 그렇죠.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게 많은 프로핏을 가져가는 이유는 룰 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저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이유는 룰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구글의 플랫폼에서 플레이일 뿐이고, LG전자의 노트북이나 다른 여러 회사의 노트북이나 PC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룰 메이커의 일종의 플레이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룰 메이커가 되고 싶어요. 워낙 그 고난도 세고 프로피스 많으니까. 그런데 룰 메이커가 딱 생기면 나머지 기업들은 다 룰 테이커가 됩니다. 그 룰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2000년 중반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룰 테이커로서 패스트 팔로우를 이미 딱 도달해 버린 거예요. 끝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가려니까 우리가 룰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봤죠. 예, 못한 거죠, 아직. 예. 근데 그걸 실현한 게 우리나라 몇 개가 종목이 있죠. 바로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는 룰메이커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일부 룰메이커가 이미 됐죠. 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일부. 이제 그런 것 산업들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더 많은 프로핏을 남기는 것은 룰메이커가 아니라 잘 봤더니, 학자들이 봤더니 룰 브레이커였다는 거예요. 뭔가 그 판을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우리가 방금 말한 엔비디아라는 겁니다. 원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창업자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는 룰 메이커가 되고 싶어 했어요. 똑같이. 아, 처음에는. 예. 93년에 창업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CPU를 인텔이 만들었잖아요. 네. 인텔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아, 근데 안 됐죠. 그 상대가 안 된 거죠. 너무 그래서 사벽이니까. 인텔 같은 CPU의 룰 메이커가 되고 싶었는데 젠슨 왕이 튼 건 뭐냐 하면 그때 93년도에 이제 개인용 PC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래픽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가 됐는데 인텔 칩은 불행하게도 이 직렬 칩이기 때문에 그래픽 처리 장치에 좀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래픽 처리지도 같이 할 수 있는 CPU를 만들고 싶어. 물론 그냥 CPU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렬 처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CPU를 만들었는데, 근데 PC 업계에서는 야, 그거 CPU보다는 야, 그래픽 처리할 수 있는 GPU가 더 적합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픽 카드로만 이제 쭉 사용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룰 브레이크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냥 그래픽 카드만 공급하는 그냥 그쵸? 원 오브 중에서 좀 잘하는 기업 정도였는데, 언제 이제 그 엔비디아가 확 떴냐면은 코인 시장. 네. 코인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팬데믹 직전에 코인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기존의 직렬 CPU 가지고는 하는 것보다 병렬로 되어 있는 GPU가 훨씬 코인을 잘 발굴하는 거예요. 빠르게. 네, 빠르게. 그래서 그때 한번 히트를 쳤죠. 그래서 GPU가 굉장히 가격도 올라가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거의 끝나는가 싶었는데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AI도 결국에는 병렬 처리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젠슨 왕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본인은 인텔이라는 거대한 그 외곽 기업을 깨고 싶어서 룰 브레이크로 시작했는데 된 거죠, GPU로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급성장을 하게 된 배경인데 비슷하게 룰 브레이크 기업 중에 하나고 또 애플이에요. 애플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기억해 보시겠지만 애플도 그 당시에 90년도에 IBM이라는 거대한 그때 뭐 유명 광고도 있잖아요. 뭐 이 망치로 깨는 유명한 광고를 찍은 것도 있는데 거대한 룰 메이커인 IBM을 깨우고 싶어서 덤벼들었는데 결국에는 룰 브레이크가 되면서 기업가치 급상승했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업종뿐만 아니라 업종이 다양합니다. 금융업, 은행업, 업종마다 지금의 이쪽의 룰 메이커는 누구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 룰 메이커에 이렇게 룰 브레이커에서 도전하는 기업들 중에 뭐가 있지라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기업들 중에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룰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렇죠. 그런 플레이어가 네. 나온다면. 물론 이것도 이제 참 발굴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제 선두주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장에서 판을 깬다라는 게 쉬운 거는 아니니까요. 네. 다만 그런 기업을 찾으면 이제 대박이 난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 시장의 새로운 그 규정 자체를 이제 새롭게 정립해 버리니까 더 큰 시장이 또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게 룰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패스트 팔로워였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룰 브레이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굉장히 되고 싶어 하죠. 예. 현재 삼성전자의 CEO로 있는, DX본부 CEO로 있는 한중희 부회장께서 2021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 삼성이 되자, N 룰 브레이크가 되자. 원 삼성 그리고 룰 브레이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고민은 이런 거죠. 거대한 기업이 됐죠, 글로벌하게. 어마어마 거대한 기업이 됐는데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것은 룰 메이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큰 사업부는 반도체가 있고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뭐 가지는 좀 매출이 크진 않으니까 스마트폰 사업부만 봐도 여전히 플레이어인 거예요. 경쟁사인 애플은 iOS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애플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죠. 그 안드로이드라는 걸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냥 스마트폰 디바이스만 공급하는 일종의 룰 테이크였고 베스트 팔로우인 거죠. 그래서 한중희 부회장도 룰 브레이크를 되자고 외쳤죠.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룰 브레이크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보면 사실 룰 브레이크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은 많습니다. 국내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저는 바이오 기업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국내 셀트리온 같은 기업도 사실 룰 브레이크로 그러네요. 봐야죠.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를 처음 할 때만 해도 다 무모한 도전이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게 시장과 잘 맞물리고 특허가 풀리는 걸 잘 개발하고 빨리 하면서 사실 룰 브레이크가 되면서 바이오 시장에서 강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업종마다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그런 게 상당히 많아서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선 룰 메이크가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룰 브레이크 기업을 찾는 재미를 가지신다면 좋은 투자 기회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룰 테이커가 아닌 룰 브레이커. 네. 시장의 판도를 깨는 기업들. 자, 다음 키워드는 숫자보다 스토리입니다. 네. 숫자보다 스토리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스토리만으로 너무 앞서 나가다 보면 약간 좀 허황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네. 여기에서 박주근 대표님이 의미하시는 바는 어떤 겁니까? 저는 스토리라는 거를 굳이 따지자면 서사적 이야기가 있는 기업을 유심히 봐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했어요. 서사까지 나옵니다. 서사적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게 결국엔 사람들이 같은 상품, 같은 서비스에서도 서사적 스토리가 있는 쪽에 훨씬 매료되거든요. 예. 근데 상품들을 잘 보시면, 상품들 광고나 뭐 CF를 재밌게 보시면 그냥 그 상품의 어떤 기능, 그 상품의 어떤 뭐 우위성, 뭐 이런 것들만 차별화 이렇게만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를 서사적 스토리를 입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 쪽에서는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대표적인 예로 BTS를 사실 예를 들었어요. BTS가 뭐 이제 제가 같은 내용으로 BTS 설명해 볼게요. 상품을 예를 들어서 기능적이고 뭐 좀 차별화되고 그렇게만 본다면 BTS를 이렇게만 봐야 되는 거예요. BTS가 전 세계 어떤 보이그룹보다 노래를 잘해. 춤을 잘 춰. 네? 그리고 BTS가 더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다른 보이그룹도 많겠죠. 그런데 BTS가 차별했던 것은 사실은 서사적 스토리입니다. 암이라는 두꺼운 팬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자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의 노래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팬덤을 두껍게 만들었죠. 이 팬덤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암이라는 게 되고 그래서 하이브라는 기업은 사실은 보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같지만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 하이브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하이브는 BTS라는 기업을 통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상장을 했지만 지금 하이브로 이름 바뀌었지만 이 BTS를 통해서 암이라는 강력한 팬덤을 경험을 했고 이 팬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X 같은 큰 플랫폼이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의 첫 번째 전문 경영인을 누굴 데리고 왔냐면은 게임 회사의 박지원 대표를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 그만두긴 했지만 이유가 뭘까요? IT 기업의 수장을 데리고 왔어요. 방시혁 의장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플랫폼 기업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 아미를 발견하면서 결국은 저 두꺼운 팬덤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다.
라고 해서 멀티 레이블을 사용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타적 스토리를 입혀서 똑같은 플랫폼화 시킨 게 있죠. 그래서 하이브와 다른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사실은 저는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마다 스타적 스토리가 있는, 제가 제 책에서는 또 하나 예를 든 거는 커피 회사를 하나 제가 예를 들었어요. 커피 회사요? 네, 우리나라 커피 전문가들이 많죠. 애호가들도 많고. 네. 커피 시장은 크게 이제 1세대 커피 시장이 있고 예.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커피의 1세대는 우리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병으로 사가지고 네. 커피 2스푼, 설탕 1스푼 요새 됩니다. 아, 네네네. 믹스 커피. 예, 이게 이제 네스프레소가 주로 전 세계를 주도하던 음. 고던 시장이었는데 믹스 커피, 그러니까 커피 2스푼, 설탕 1스푼, 크림 1스푼 이런 식으로 먹던 시대. 그 뒤에 이제 커피가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나타나면서 또 전성기를 발휘하죠. 그러니까 카페 문화로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시장으로 갔다가 3세대가 나타나요. 단순히 커피를 먹는 것을 그치지 않고 커피의 이야기가 보태지면서 커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인데 저는 그 기업을 국내에 아주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블루바틀이라는 기업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들어있죠. 사실 스타벅스보다 훨씬 역사는 짧아요. 네. 근데 블루바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기들 역사가 3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50년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블루바틀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사실 오스트리아에 있는 블루바틀을 따왔는데 네. 그 블루바틀이라는 카페가 생긴 역사적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유럽을 침공할 때 네.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를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구한 사람이 그 공으로 받은 게 커피 원두였는데 그 원두로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카페가 블루바틀이라는 카페인데 근데 원래 블루바틀을 만든 이 창업자는 연주자였어요. 연주자였는데 이분은 취미가 뭐냐면 보통 연주자들은 이렇게 투어를 다니잖아요. 네. 투어를 늘 비행기 타고 이 생활이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취미가 뭐냐면 아주 천천히 커피를 내려 먹는 게 취미였어요. 적당한 아주 정밀한 온도. 그러니까 그 원두의 굵기, 로스팅의 온도, 로스팅의 시간을 아주 지키면서 그 패스트로 진행되는 커피숍에서 그나마 아주 천천히 가는 문화를 향유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업화 시킨 게 블루바틀이었는데 스타벅스도 훨씬 늦게 창업했는데 이분은 그런 천천히라는 문화를 사람들에게 뭘로 매료시킬까를 고민하다가 바로 방금 이야기 드린 오스트리아에 있는 블루바틀을 끌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350년이 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슬로우 라이프와 그 스사가 합쳐지면서 히트를 쳤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했는데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잘 보시면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랐을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스토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PCS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011, 0170 PCS 문화였을 때 그때는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잘 터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안 터지니까. 그래서 걸리면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잘 터지는 게 해결되고 나니까 기능으로 갔어요. 뭐 카메라가 몇 화소냐, 뭐 크기가 몇 그램이냐, 기능으로 갔다가 기능에서 어느 정도 수렴이 끝나면 디자인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수렴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로 갑니다. 그 스토리에 매료되어 있는 업종은 뭐냐 하면 이미 성숙한 산업군들, 이미 사람들이 다 쓰고 기술도 디자인도 어느 정도 다 성숙 단계에 있는 산업에서는 네. 어떤 기업이 가치가 있느냐? 바로 서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 가치가 있다. 어떤 기업이 그걸 잘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잘 퍼뜨리느냐가 핵심이다. 그 기업의 가치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그곳에서 또 시간도 많이 또 보내게 되고.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도 완전히 소비랑 또 이어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소비는 또 감성적인 게 많이 또 좌우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팬덤을 사실상 어느 기업들이든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서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지어낸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게 그 기업의 역사, 제품과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져야만 서사가 있는 스토리가 되는 건데 이거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또 않죠. 팬덤까지 이어간다는 네. 건 더더욱 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테슬라가 전 대표적인 애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테슬라의 차를 이제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긴 하지만 미국만큼 사실은 테슬라의 광팬은 없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테슬라의 광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가진 서사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만 테슬라가 주는 어떤 이미지, 미래, 뭐 우주 산업, 뭐 뉴럴링크, 뭐 연결 이런 것들이 굉장한 팬덤을 만들어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키워드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생뚱맞으면 안 됩니다. 일관성. 일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성도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아주 긴 서사적 스토리를 가지지 않아도 사람들은 충분히 팬덤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일관성과 지속성을 잃어버리면 바로 팬들은 신뢰가 사라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건 서사적 스토리는 단순히 기업의 역사가 길다고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 기업마다 가지는 그 일관성과 지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가질 수 있고 어느 기업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뭐 단점은 있지만 네, 그런 기업들이 가질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이키의 지프들을 보면 네. 스타트 스토리 중에 하나를 뭘 입히냐면 저항 정신을 입힙니다. 네, 거기에 사람들이 팬덤을 일으키도록. 네.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명품 중에서도 격이 다른 초고가 액세서리라는 서사가 있는 거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창의성에 대한 서사가 있겠죠. 애플을 쓰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 제품과 서비스 연결시키느냐가 핵심이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일관성과 지속성. 그게 또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야 서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음 키워드는 결국엔 사람입니다. 결국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해내는 그런 일들이 되는데 사실 이게 또 창업자에 대한 스토리도 중요합니다만 네. 이걸 또 직원들이 또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내 기업들한테 어떤 주는 시사점이 있을까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네. 투자할 때 이 프렌테이션을 오잖아요. 네.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고 자산운용사 사람들을 쭉 만나보면 주로 뭘 보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나 뭐 프렌테이션은 사실은 거의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동시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때 사실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비슷하게. 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동시대에 많은 분들이 전구를 만들었는데 잘 팔린 거 비슷하듯이 사업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보느냐 그러면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창업자의 열정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거죠. 네. 그 창업자가 누구와 만나고 어떤 출신이고 누구와 일을 했고 어떤 거냐. 요거 중요합니다. 저는 제 책에서 이제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벤처가 막 붐을 일으킬 때 우리가 네. 지금 알고 있는 구글, 유튜브,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그 창업자들을 다 보면 사실은 다 한 곳에서 모인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제 네. 책에서. 그 사람들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네. 첫 번째는 동시대에 한 같은 물리적 공간에 예.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굉장한 사업과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자, 예를 상호 들어볼까요? 독립적으로요? 네. 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동시대에 1955년생입니다. 예. 예. 이분들이 같은 서부 쪽에 있었고 이분들이 20대 청년기에 마침 PC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던 환경이 있었고 그때 이제 동시대에 이제 이렇게 뛰어들고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음. 그다음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넷슨의 김정주,
그다음에 NC소프트 모두 68, 67, 68년생들입니다. 대부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네. 카이스트 출신. 비슷한 공간에 비슷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벤처의 많은 기업들이 이분들 밑에서 일했던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을 차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NHC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불리는데 투자 기업을 고를 때 저는 그래서 창업자를 꼭 봐라. 이분이 어디에서 일을 했고 누구와 일을 했고 어느 시대에 일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결국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창업자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어느 시대에서 태어났고 어느 시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를 보는 게 사실은 투자에서 마지막 신가치다. 그러니까 자기가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벤처를 투자를 하듯이 그렇게 창업자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마지막 장에 결국엔 사람이지 않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미국의 페이팔 마피아라고 네. 하는 그 페이팔 창업자들이 또 연쇄적으로 창업한 기업들, 또 우리나라는 NHN 중심으로 또 그 그렇죠. 사람들이 마피아가 얼마나 있죠. 또 이제 파생이 되었는지 이것도 네. 또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게 사실 기업 내에서도 좀 다양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 곳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할 만한 기업들이 있죠. 제가 이제 초도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경험한 거지만 한 2005년도쯤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깃발이 딱 꽂혀 있어요. 야, 저기가 고지야. 돌격 앞으로. 돌기 앞으로 10명 가면 돼. 오죽했으면 삼성전자가 당시에 반도체를 개발할 때 16메가 드리면 개발할 때 진대재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16km를 전 사원이 행군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겠죠. 사원들이. 다음은 64메가 드램인데? 뭐 이렇게 고민했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패스트 팔로우 때는 일사불란함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이피션시, 그 효율성의 극대화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경쟁 요소였어요. 그렇게 해서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그 고지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근하고 오래 일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또 강해요. 그래서 기술도 빨리 따라가고 해서 고지를 딱 올라가 보니 깃발을 뽑았어요. 네. 다음 고지는 어디죠? 아무도 몰라요. 두리번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마켓을 창출하고 해야 하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네. 이때 필요한 게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자, 패스트 팔로우 때는 일사불란한 군대 같은 조직,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이피션시를 극대화만 시키면 하기만 하면 돈을 벌고 이익이 남는 시대였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먼저 가야 되는 퍼스트 무브로 가야 되는 시장이 왔는데 이제 길을 헤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때는 다양성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많은 대기업들이 바로 이 다양성과 포용성이 화두일 겁니다. 예. 그 다양성과 포용성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한 조직에서 얼마나 다양성을 인정해서 각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인 10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명이 있으면 10인 1색이 돼야 훌륭한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10인 10색이 돼야 되는데 그 10명의 다른 색깔을 내지만 그 사람들이 각자가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네.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되 서로 상호 독립적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 이 두 번째가 되게 약해요. 전문성은 강한데 상호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 딱 들어가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 이사들, 네. 출신들을 딱 보면 알아요. 출신 스카이 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등학교 인맥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조직은 절대 다양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형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말을 들어야 되는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제가 방금 말한 퍼스트 무브에 되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이런 다양성을 가야 되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기존 조직이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대표적으로 제 책에 예를 들었던 게 미국 이것 때문에 망한 기업이 사실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너럴 일렉트릭. 2000년 초반만 해도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이 벤치마킹 대상 1호가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상장 폐지돼 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100년이 넘은 기업이.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을 제가 잘 연구해 보면 바로 이 다양성을 하지 못하고 폐쇄적 조직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폐쇄적 조직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선 기업 중에 하나가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토요타 쇼이치로가 만들어서 100년 가까운 된 기업인데 현재 그의 정손자가 CEO를 하다가 지금 이제 CEO를 물려줬는데 전문 경영인에게 그것처럼 가족 기업인도 불구하고 폐쇄적으로 쭉 왔다가 폐쇄성을 발견하고 이 정손자가 혁신을 일으킵니다. 야키오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혁신을 일으켜서 다양성을 도입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로 될 수 있죠. 지금 국내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에다가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항맥, 인맥 되게 강하잖아요. 뿌리 못 치잖아요. 네. 그런데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봐야 된다 봅니다. 그게 이미 나타나 있으니까. 나타나 있고 그걸 체크하면서 가면 또 기업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선행 정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미 사업 보고서만 봐도 나와 있다. 다 뚜렷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를 해볼까요?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이 부분을 박주근 대표께 직접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곳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기업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들 일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가치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별책부록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같이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